형수님,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눈 내리는 1월의 밤. 시동생 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150평 한옥 대문 앞에 울려 퍼집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3시간. 영정 앞 국화꽃 향기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저는 짐가방 하나만 든 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검은 코트 위로 하얗게 쌓이는 눈송이들. 발밑에는 30년 전 시집 올 때 밟았던 그 마당의 돌들이 차갑게 깔려 있습니다. 대문 앞 은행나무는 그때나 지금이나 묵묵히 서 있지만 그 나무 아래 서 있는 저는 30년 전에 25세댁이 아닙니다. 이제는 55의 과부,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에게는 이제 쓸모없어진 남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인사 올립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시누이 영란이 대문 안쪽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내려다봅니다. 명품 코트에 감싼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30년 고생 많으셨어요, 형수님. 그동안 우리 엄마 잘 모셔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녀가 하얀 봉투 하나를 툭 던지듯 건넵니다. 봉투가 제 발밑 눈 위에 떨어집니다. 500만 원. 30년 헌신의 대가치고는 참으로 후한 금액이로군요. 150억 유산 앞에서 저는 500만 원짜리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 봉투를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며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다른 손은 코트 안쪽 주머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꿈에도 모르는 것이 들어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시어머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요. 하지만 그 행복을 짓밟으려는 이 짐승들 때문에 저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놈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제 완벽한 연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놈들은 모릅니다. 민석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형수님, 내일 오전 10시까지 집 비워주세요. 이사 트럭 오후 2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늦지 마시고요. 어머님 산소는 제가 벌초라도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수님은 이제 정말 남이시잖아요. 남. 그 단어가 귓가를 후려칩니다. 3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건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저는 남이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남.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힙니다. 저는 눈 내리는 대문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짐가방 하나와 500만 원짜리 봉투 하나. 30년의 흔적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두꺼운 서류 봉투의 감촉. 그 안에는 공증된 진짜 유언장이 들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 정신이 또렷하실 때 작성하신 그 유언장 말입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찬 공기 속 제 눈빛만은 차갑게 빛납니다. 눈송이가 제 어깨 위에 쌓이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한옥 안에서 따뜻한 보일러 바람을 쐬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며 저는 서늘한 복수를 다집니다. 시간을 딱 6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해 7월 무더운 여름날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그날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께서 경도인지장의 초기 소견을 보이십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서 영란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쉽게 말하면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끼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영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소식을 들은 사람의 표정,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영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판단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적으로 무능력자인 건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판단 능력을 먼저 물어보다니. 이게 딸이 할 질문인가요? 의사도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십니다. 다만, 앞으로 2, 3년 안에 증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보호자분들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멀쩡하다는 거네요? 유언장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영란의 질문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다니.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법적 행위도 가능하십니다. 영란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실망감. 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당장 무능력자 판정을 받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야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을 나오는 길,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시어머니의 걸음은 예전만큼 경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이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주차장에서 영란이 차에 먼저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오빠한테 전화 좀 해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거라. 영란의 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진료 결과를 들었으면 함께 집에 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급하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 먼저 가는 걸까요? 그날 밤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찍 주무시고 난 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의사가 아직 멀쩡하대. 이거 어떡해? 영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민석이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쩌겠어. 기다려야지. 2, 3년 안에 치매 오면 그때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저 며느리년이 다 해먹겠네. 봤어? 엄마가 저녁만 챙기는 거. 우리 친자식은 안중에도 없고 며느리년. 영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손 써야 한다니까. 유언장이라도 미리 써놓게 해야 해. 치매 오기 전에. 유언장? 엄마가 쓰겠어? 저 며느리년 편만 들 텐데. 작년에도 봤잖아. 내가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정희한테 물어보래. 자기 며느리한테 물어보라고. 기가 막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쓰는 거지. 엄마 도장 있잖아.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친자식들이 어머니의 유언장을 위조하려 한다니. 아니, 어쩌면 이미 위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건 좀.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 민석의 목소리에 잠시 망설임이 묻어났지만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그래? 어차피 우리가 받을 재산이잖아. 며느리가 무슨 권리로 받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냥 시집온 남일 뿐이잖아. 그래도는 무슨. 엄마가 정신 온전할 때 써놓으면 나중에 치매 와도 문제 없다고 변호사가 그러던데. 나 지난주에 상담 받았어. 변호사. 이미 상담까지 받았다는 뜻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의 계획은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변호사까지 만났어? 응. 상속 전문 변호사. 홍대 앞에 사무실 있는 사람인데 이런 케이스 많이 다뤄봤대. 치매 오기 전에 유언장 써놓으면 법적으로 유효하대. 그럼 엄마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야 쉽지. 엄마 안방 서랍에 있잖아. 내가 이미 복제해뒀어. 복제. 저는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용은? 모든 재산 우리 셋이 균등 분할. 며느리한테는 위로금 정도만. 5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면 충분하지. 500만 원? 30년 고생했으니까 그 정도 줘도 과분해. 어차피 남인데 뭘 그렇게 많이 줘?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 500만 원짜리 남이라니.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집안일하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하던 그 모든 시간이 5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니. 그나저나 엄마가 너무 오래 사시면 어떡하지? 요즘 사람들 90까지도 살잖아. 민석의 말에 영란이 낄낄거렸습니다. 그러게.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 순간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친자식이 어머니더러 빨리 죽으라고 말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엄마인데. 오빠가 위선 떨지 마. 오빠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하면서 엄마 돌아가시면 150억이야. 우리 한 명당 50억씩 떨어지는 거야. 그 돈이면 내 빚도 다 갚고 오빠 사업도 살리고 150억을 어떻게 셋이서 나눠? 며느리 목 빼고. 아까 말했잖아. 유언장에 우리 셋이 균등 분할이라고 써놓는다고. 준호 오빠는 죽었으니까 그 몫은 당연히 우리가 받는 거지. 준호. 제 남편 이름이 그들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남편. 시어머니와 저는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자식보다 먼저 가야 하는데 자식을 먼저 보내다니 하시며 매일 밤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달래며 함께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죽은 오빠의 목까지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럼 유언장 언제 만들 거야?
이번 주 안에 변호사가 초안 만들어준대. 우리는 엄마 도장만 찍으면 돼. 엄마가 내용 확인하시면 안 보여드리면 되지. 그냥 상속 서류예요 하고 도장만 찍게 하면 돼. 요즘 엄마 눈도 침침하시잖아. 안경 없으면 잘 안 보이시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고 따르던 이 가족이 실은 이런 짐승들이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5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30년간 모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뒤로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 넓은 한옥을 지켰습니다. 남편 준호는 사업한다며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무역업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습니다. 집에 돈을 한 푼도 안 가져왔고 오히려 시어머니께 손만 벌리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자식 잘못 키웠어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준호가 너한테 잘 못해줘서 내가 대신 잘해줄게 하시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 쓸고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리고 밤늦게까지 빨래하고 다림질했습니다. 명절 때는 며칠씩 부엌에서 음식 준비했습니다. 송편 빚고 전 부치고 갈비찜 만들고 손끝에 물집이 잡혀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 최고야 하시며 웃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아프실 때는 밤샘 간병도 했습니다. 5년 전 담낭 수술하실 때는 병원에서 한 달을 살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병실 지키고 밤에는 보호자 의자에서 졸면서요. 그때 영란이나 민석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한다는 핑계로. 시어머니께서 얘들아, 엄마 아픈데 왜 안 와? 하셔도 형수가 있잖아요 하며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와서 친자식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앞에서는 누구보다 효자효녀가 되는 그들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전자제품이라곤 세탁기와 냉장고밖에 다뤄본 적 없는 제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익히느라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녹음을 검색하니 수십 가지 앱이 나왔습니다. 어떤 걸 써야 할지 몰라 하나하나 설명을 읽어봤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작은 글씨를 읽느라 눈이 침침했습니다. 결국 고음질 녹음기라는 앱을 설치했습니다.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녹음 버튼 누르기, 파일 저장하기,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하나하나 메모하며 익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무신 뒤 저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들고 연습했습니다. 테스트하며 녹음하고 재생해보고 다시 삭제하고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드디어 녹음 실력을 테스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란과 민석이 또 찾아왔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하러 왔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또 시어머니 재산 이야기를 하러 온 거라는 걸. 엄마, 저희 왔어요. 영란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효녀 같았지만 저는 그 과일이 동네 마트 할인 코너에서 산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값싸게 효도하는 척하는 겁니다. 어머, 영란이 왔구나. 민석이도 왔어?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친자식이니까 당연히 반가우셨겠지요. 네, 엄마.
오빠도 차 대고 올라와요. 저녁 식사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3가지, 김치, 그리고 밥. 영란과 민석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예전보다 맛있어요. 겉으로는 칭찬이지만 속뜻은 예전에는 맛없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영란이 슬쩍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괜찮다더라. 그냥 나이 들면 다 깜빡깜빡하는 거래. 그래도 치매 전 단계라면서요? 조심하셔야 해요. 치매 아니라니까. 의사가 아직 멀쩡하대. 시어머니께서 약간 짜증을 내셨습니다. 치매라는 말이 듣기 싫으신 거였지요. 엄마,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죠.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드디어 본론이 나온 겁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언장? 난 아직 죽을 생각 없는데 무슨 유언장? 그게 아니라 엄마. 요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써놓으신대요. 그래야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는데요. 너희끼리 싸울 일이 뭐 있니? 골고루 나눠주면 되지. 그게, 엄마. 영란이 시어머니 쪽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형수님도 몫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의? 정의는 당연히 받아야지. 30년 동안 나 모셨는데. 하지만 엄마, 형수님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에요. 오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만 상속인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정의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딸이 아니라 며느리예요, 엄마.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 없어요. 아무 권리 없다니?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기를 바라며. 엄마, 우리가 하는 말은요.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한테는 위로금 정도만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친자식들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엄마가 낳아주신 자식이니까. 위로금? 네.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30년 고생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500만 원? 30년을 500만 원으로 계산하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처음 봤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영란과 민석이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말했어요. 나가. 다신 오지 마. 현관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 영란과 민석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못됐는 줄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30년을 500만 원이래.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시어머니께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희야, 넌 정말 착하다. 내가 이렇게 화내는데도 나한테 물이나 떠다 주고. 근데 내 친자식들은.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희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사실 나 치매 아니야.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경도인지장애 초기 맞아. 그런데 그거 치매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거야. 깜빡깜빡하는 거. 근데 얘들이 그걸 치매라고 우기더라고. 시어머니께서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봐. 내가 작년에 써놓은 유언장이야.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언자 박순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작성일 2024년 1월 15일. 공증인 법무법인 정혜 이철수 변호사. 1.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한옥. 대지 150평, 건평 80평은 며느리 김정희에게 상속한다. 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가 건물 지상 5층은 며느리 김정희에게 상속한다. 3.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가 건물 지상 3층은 며느리 김정희에게 상속한다. 4. 나머지 재산 예금 30억, 주식 10억 등은 자녀 3인 박영란, 박민석, 고 박준호가 균등 분할한다. 이패인 이웃 주민 최옥분, 한동 이장 김철수. 어머니 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옥과 상가 건물 2채, 총 90억이 넘는 재산을 제게 물려주신다는 유언장이었습니다. 너 놀랐지? 나도 처음엔 고민 많이 했어. 친자식들한테 다 주는 게 맞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얘들 하는 꼴 보니까 확신이 들더라. 진짜 날 사랑하는 건 내가 유일해. 어머니, 30년 동안 나 모시느라 고생했어. 애도 없이 남편도 일찍 보내고 그런데도 한 번도 나한테 짜증낸 적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도박하고 술 먹고 집에 돈 한 푼 안 가져왔을 때도 넌 참았어. 내가 이혼해라 해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참을게요 했잖아. 밤새 간병하면서도 웃는 얼굴로 약 갖다 주고 명절 때 며칠씩 부엌에서 음식 만들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게 친딸도 못하는 건데 넌 해냈어. 어머니 울지 마. 이제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시어머니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근데 정희야,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얘들이 뭘 꾸미는지 증거를 모아줘. 나 죽고 나면 반드시 유언장 위조할 거야. 그때 내가 이 진짜 유언장 들고 나가서 법정에서 붙어야 해. 하지만 어머니, 그럼 어머니께서 난 괜찮아. 어차피 얼마 못 사는데 뭐. 시어머니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치매는 아니어도 심장이 안 좋거든. 의사가 1, 2년이래. 부정맥도 심하고 협심증도 있고. 어머니, 괜찮아. 나이 70이면 충분히 살았어. 근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내 자식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 그래야 내가 죽어서도 눈을 감지. 시어머니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정희야, 나랑 같이 싸워줄래? 저 짐승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보여주자.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와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작전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죽으면 얘들이 바로 움직일 거야. 유언장 위조하고 너 쫓아내고 그때까지 넌 참아야 해. 증거 모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께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서가 가득했습니다. 민석이가 내 상가 월세 통장에서 돈 빼간 거.
6개월 동안 총 3천만 원. 매달 500만 원씩. 어머니, 이걸 왜 안 말씀하셨어요? 말하면 꼬리 내릴 거 아니야. 끝까지 가보려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시어머니께서 다른 서류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란이가 내 골동품 몰래 판 거.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 5천만 원어치. 내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유품이라고 아끼던 건데 골동품상에 팔아버렸어. 언제요? 3개월 전. 내가 병원 입원했을 때. 집 비었다고 몰래 가져가서 팔았어. 근데 골동품상 사장이 내 친구 아들이라서 나한테 전화했어. 할머니 항아리 파시나요? 하고. 그때 알았지. 다 증거 있어. 골동품상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다. 횡령이야, 횡령.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것들 잘 보관해. 그리고 내가 죽으면 법정에 제출해. 얘들이 감옥 가든 벌금 내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일부러 자는 척, 어리숙한 척하며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영란과 민석이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는 모습, 위조 유언장을 준비하는 과정, 저를 어떻게 쫓아낼지 논의하는 장면들, 총 37개의 녹음 파일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형수 쫓아내면 집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팔아야지. 150평 한옥이면 50억은 받아. 우리 셋이 나누면 한 명당 17억. 엄마가 그 집 아끼시는데. 엄마 돌아가시면 상관없잖아. 죽은 사람이 뭘 알아. 그 녹음을 들으며 시어머니께서 우셨습니다. 이 집이 나랑 시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팔아버린다고.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절대 팔리게 두지 않을게요.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시누이 영란이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상담 받았어요. 여기 팜플렛. 시설 진짜 좋던데요? 1인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요양원? 난 여기서 죽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치매는 전문가가 돌봐야 해요. 형수도 힘들잖아요. 맞죠, 형수님? 영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편으로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설득하려는 거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지 않아요. 형수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힘드시죠? 밤에 헛소리 하시고 화장실도 못 가시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멀쩡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께서 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너 누구야? 엄마, 나 영란이잖아. 엄마 딸. 영란이? 우리 딸 영란이는 아직 대학생인데. 너 영란이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영란을 밀쳐내셨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치매가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빠, 빨리 와봐. 엄마 치매 왔어. 민석이 허겁지겁 달려왔고 그들은 제 눈앞에서 대놓고 재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됐어. 성년후견인 신청하자. 유언장은? 내가 준비했어. 엄마 도장 찍기만 하면 돼. 형수는? 쫓아내야지. 요양원 보낸다고 하고 집 비우게 해. 아니면 정신병원 폐쇄병동. 폐쇄병동.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정신병원이라니. 폐쇄병동까지? 응. 그래야 밖에 못 나오잖아. 우리 일 끝날 때까지 가둬놔야 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그 대화를 낱낱이 녹음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쪽을 힐끗 보시며 눈을 찡긋 감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1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정희야, 가슴이 아파. 어머니, 저는 얼른 119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맥박은 이미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곧 구급차 와요. 이렇게 빨리 널 혼자 두고 가서. 어머니, 증거 잘 모았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럼 됐어. 정희야, 고마웠어.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했어요. 네, 진짜 딸, 너밖에 없어. 어머니, 한옥, 잘 지켜. 팔지 마. 꼭.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절대 안 팔게요. 그럼, 이제, 편히.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진짜 어머니를 잃은 슬픔.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 의사가 말했던 1, 2년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영란과 민석에게 전화했을 때 그들의 첫마디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습니다. 유언장 있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영란과 민석은 상주 행세를 하며 조문객들에게 슬픔을 연기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희극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도 조문객이 없을 때는 킬킬거리며 속삭이는 모습. 저는 그것까지 녹음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우리 차지야. 50억씩 떨어지는 거지? 응. 며느리 쫓아내고 집 팔면.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까지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영란과 민석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형수님 앉으세요. 민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순순히 앉았습니다. 그들이 뭘 꺼낼지 뻔했으니까요. 형수님, 엄마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영란이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공증까지 받으셨대요. 여기 보세요. 펼쳐진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유언자 박순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모든 재산은 자녀 3인 박영란, 박민석, 박준호가 균등 분할한다. 2. 며느리 김정희에게는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시어머니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것을. 필체부터가 시어머니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붓글씨를 쓰셨는데 이건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형수님, 엄마 뜻이 이러시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대신 형수님 고생하신 거 생각해서 위로금은 드리려고요. 5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500만 원. 30년의 가치가 500만 원. 30년 동안 우리 엄마 모셔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형수님도 인생 새로 사셔야죠. 민석의 말에 영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아직 55이시잖아요. 젊으시잖아요. 재혼도 하시고 500만 원이면 당분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이 위조 유언장을 찢어버리고 진짜를 들이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보라고. 얼마나 추악한지.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이시라면. 제가 고개를 숙이자 영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형수님은 이해가 빠르시네요. 그럼 내일까지 집 비워주시면 돼요. 내일요? 네. 법적으로 이 집은 이제 저희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눈 내리는 밤 대문 앞에 쫓겨난 겁니다. 하지만 놈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7만 원짜리 초라한 원룸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원에 유산분할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상속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님,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유언장, 녹음 파일 37개, 횡령 증거, 위조 유언장, 필적 감정. 이 정도면 백전백승입니다. 정말요? 네. 저도 상속사건 20년 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며느리분이 이 정도로 준비하신 경우는. 변호사가 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꼭 이겨주세요, 변호사님. 걱정 마세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 조정실. 영란과 민석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무슨 생각으로 조정 신청하신 거예요? 유언장 있잖아요. 그 유언장 말씀이시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진짜 유언장이요. 탁자 위에 공증된 유언장을 펼쳐놓자 영란과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무너지는 얼굴을 보며 저는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정희야, 꼭 이기렴. 그래야 내가 죽어서도 눈을 감는다. 네, 어머니.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영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작년에 작성하신 겁니다. 공증도 받으셨고요. 입회인도 2분 계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것에 비하면 이 정도 침착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들이 제출하신 유언장은 위조입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입니다.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유언장의 필적은 고인 박순자 씨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 의한 대필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조? 말도 안 돼. 우리 엄마 도장 찍혀 있잖아.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도장은 복제할 수 있죠.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신청인 박영란 씨께서 3개월 전 인장포에서 도장을 복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영수증입니다. 탁자 위에 인장포 영수증이 놓였습니다. 영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필체는 속일 수 없습니다. 고인께서는 평소 붓글씨를 쓰셨는데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유언장은 볼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5년 전 작성하신 손편지입니다. 며느리 김정혜 씨 앞으로 보낸 편지죠. 이 필체와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유언장의 필체를 대조한 결과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글씨로 판명되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기억했습니다. 5년 전
남편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쓰신 편지였습니다. 정희야, 울지 마. 준호가 떠났지만 나는 여기 있어.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자. 넌 내 친딸이야. 영원히.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편지가 이렇게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3개월간 녹음한 파일입니다. 총 37개입니다. 그중 몇 개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치매니까 우리가 대신 유언장 만들면 되죠? 영란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 엄마가 쓰겠어? 저 며느리년 편만 들 텐데.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쓰는 거지. 엄마 도장 있잖아. 도장 찍기만 하면 돼. 형수는 쫓아내야지. 요양원 보낸다고 하고 집 비우게 해. 아니면 정신병원 폐쇄병동. 폐쇄병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조정 담당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정신병원 폐쇄병동이요? 네, 판사님.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들려드릴까요? 그나저나 엄마가 너무 오래 사시면 어떡하지? 요즘 사람들 90까지도 살잖아. 그러게.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데. 조정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영란과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신청인들, 이것이 사실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건. 민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녹음은 편집될 수 있어요. 조작이에요. 영란이 발악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은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받았습니다.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는 원본입니다. 여기 감정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37개입니다. 3개월에 걸쳐 녹음된 것들이죠. 모두 일관되게 피신청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권리로 받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30년? 그래서 500만 원 드리잖아요. 1년에 17만 원 꼴이면 적은 것도 아니고. 형수 쫓아내면 집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팔아야지. 150평 한옥이면 50억은 받아. 그 녹음을 듣던 판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계속 들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습니다. 판사가 영란과 민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신청인들,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영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우리 친엄마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년이 무슨 권리로 우리 엄마 재산을 받아요? 며느리년이라고 하셨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신청인 김정희 씨는 고인을 30년간 모셨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십니까? 그렇지만 피신청인들은 얼마나 자주 고인을 찾아뵀습니까? 영란과 민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지난 5년간의 기록입니다.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빽빽하게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 기록입니다. 병원 다녀온 날짜, 드신 식사 메뉴, 복용하신 약,
건강 상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5년치 간병 일지였습니다. 매일매일 빠짐없이 적은 기록들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담낭 수술, 병원 입원 30일, 간병인 며느리 김정희, 2021년 7월 3일 고열로 응급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간병 며느리 김정희, 2023년 11월 8일 독감 걸리심, 일주일간 죽 끓여드린 며느리 김정희. 판사가 노트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이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병문안을 오셨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담낭 수술 때 한 번도 오지 않으셨네요. 응급실에도 오지 않으셨고요. 저희도 바빠서요? 판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는 바로 오셨네요. 장례식 시작 30분 전에. 저는 그것도 기록해뒀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시각은 밤 11시 23분. 제가 영란에게 전화한 시각은 밤 11시 30분. 하지만 영란이 집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전 10시, 장례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횡령 증거입니다. 저는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피신청인 박민석 씨, 지난 6개월간 고인의 상가 월세 통장에서 돈을 빼가셨죠?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총액 3천만 원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고인 몰래 인출하셨습니다. 통장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인출 내역들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횡령이 아니에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민석이 변명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제시하세요. 어머니께서 주셨다는 증거를요. 없으시죠? 당연합니다. 몰래 빼간 거니까요. 그리고 영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피신청인 박영란 씨, 고인의 골동품을 몰래 판매하셨죠? 그건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 5천만 원어치 고인께서 돌아가신 시아버지 유품이라며 아끼시던 물건입니다. 골동품상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3개월 전 고인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사이 골동품상에 판매하셨습니다. 여기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그건 엄마가 팔라고 하셨어요. 영란이 발악했습니다. 그럼 왜 골동품상 사장님이 고인께 할머니 항아리 파시나요? 하고 전화를 드렸을까요? 사장님이 고인의 친구 아드님이셨거든요. 이상해서 전화드린 겁니다. 고인께서는 그제야 아셨죠. 딸이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을. 저는 골동품상 사장의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진술서가 있습니다. 박영란 씨가 어머니 몰래 가져왔다고 했다. 빨리 팔아야 한다며 급하게 거래를 진행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영란이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횡령입니다. 고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언장 위조, 횡령, 그리고 판사가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존속살해, 교사 미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민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냥 한 말이라고요? 판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더러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말입니까? 그리고 며느리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두려 한 것도 불법 감금 교사입니다. 조정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어머님께서 생전에 녹음하신 음성 파일입니다. 휴대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말을 남깁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내 재산은 며느리 김정희에게 맡깁니다. 30년 동안 나를 친딸보다 더 잘 모셔준 그 아이에게. 내 친자식들은 내가 치매에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재산을 가로채려고. 나는 슬퍼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탐욕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영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후회의 눈물인지 걸린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달라요. 준호가 도박하고 술 먹고 집에 돈 한 푼 안 가져왔을 때도 참았어요.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줬어요. 명절 때 며칠씩 부엌에서 음식 만들면서도 웃었어요. 그게 친딸도 못하는 건데 정의는 해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은 정의가 받아야 해요. 제발 정의를 도와주세요. 내 자식들이 정의를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정의가 진짜 내 딸이에요.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통하니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조정실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판사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유언장은 위조로 판명되어 무효입니다. 쾅! 판사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신청인 김정혜 씨가 제출한 공증 유언장이 유효하므로 해당 유언장에 따라 유산을 분할합니다. 안 돼요. 판사님, 영란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친엄마예요. 우리가. 피신청인 박영란. 판사가 영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친딸로 대한 적이 있습니까? 병원 한번 제대로 간병한 적 있습니까? 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빨리 돌아가시기만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친딸이라고 주장합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당신들의 경우는 피보다 탐욕이 진한 것 같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산 분할 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한옥은 신청인 김정희에게 상속.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가 건물은 신청인 김정희에게 상속.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가 건물은 신청인 김정희에게 상속. 나머지 재산 40억은 피신청인들이 균등 분할. 또한 피신청인 박민석의 횡령액 3천만 원과 피신청인 박영란의 횡령액 5천만 원은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횡령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석이 절규했습니다. 판사님, 재판 다시 해주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조정 결과에 불복하시면 정식 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서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달라질 게 없습니다. 형수님, 영란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정희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횡령건은 고소하지 말아줘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고생했으니 위로금 500만 원 드린다고 하셨죠? 그 말 들었을 때 전 결심했어요. 절대 용서 안 하겠다고.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아세요? 당신들이 재산만 노리고 빨리 죽기만 바란다는 걸 아셨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지 상상이나 해봤어요? 정희 씨, 전 이제 남이에요. 당신들 말대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저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조정실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남처럼 대해드리겠습니다. 법대로. 복도로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붙들어줬습니다. 의뢰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의미 있는 사건을 맡게 돼서.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상속사건 20년 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증거 수집은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 준비하신 분은 어머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나 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준비한 완벽한 복수극이었네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밖으로 영란과 민석이 비틀거리며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되나요? 횡령건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 받을 겁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그래도 정과 기록은 남는 거죠? 네.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감옥에 가기를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님, 해냈어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다 지켜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옥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 매화나무입니다.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우렸습니다. 시어머니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요.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 뜻대로 다 지켜냈어요. 영란과 민석은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유산은 시어머니 유언장대로 집행되었고요. 한옥과 상가 2채, 총 90억은 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나머지 60억은 영란, 민석,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 준호의 몫으로 3등분되어 영란과 민석이 나눠 가졌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으로 저는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하고 싶어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밥이라도 먹여주고 싶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매화꽃 향기가 마루까지 스며듭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한옥 기와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30년 전 이 집에 25세댁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통해야 가족이라는 것을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옥도 상가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당하고만 살지 말고 싸워서 지켜내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게 시어머니께서 주신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장미에서 첫 봉우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30년 시댁 며느리로 살았던 김정희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이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이 평화를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이 사연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